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순조 무렵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한 쌍의 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김진사였고 여자의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린 지 겨우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새댁과 새서방이었지요. 하지만 신혼의 단꿈을 꿀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봄, 보리고개가 유난히 길고 험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장독대의 된장마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옥부는 하루에 한 끼도 채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지요. 여보, 오늘은 무얼 먹을까요? 옥분이 조심스레 물으면 김진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미음으로 때워야겠소. 쌀이 한 줌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렇게 말하면서도 김진사는 자신의 목마저 아내에게 밀어주곤 했습니다. 옥분 역시 남편의 그릇을 다시 남편 앞으로 밀며 사양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먼저 챙기며 굶주림을 견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사가 빈 부엌을 바라보다가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약속하겠소. 옥분이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지만 내가 반드시 돈을 벌어오겠소. 장사를 배워서라도 품팔이를 해서라도 꼭 부자가 되겠소. 옥부는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듣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부터 먼저 호강시킬 거요. 비단 옷을 해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이겠소. 이 약속 꼭 지키겠소. 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따뜻한 것이 가슴속에 차올랐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만 건강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당신이 나와 함께 이 고생을 견디고 있으니 당신부터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도리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빈 쌀독과 텅 빈 부엌이었지만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 내일을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옥부는 그 말 하나를 평생의 믿음으로 삼았습니다. 아니,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진 것이라곤 남편의 그 약속 한마디뿐이었으니 말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긴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사는 정말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이웃 마을까지 품팔이를 다녔습니다. 논밭을 메고 나무를 패고 짐을 날랐지요. 손에 피멍이 들고 어깨가 부어올라도 쉬지 않았습니다. 옥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품팔이를 나간 사이 집 뒤편에 작은 밭을 일구었습니다. 돌투성이 땅이었지만 하나하나 돌을 골라내며 배추와 물을 심었지요. 이것들만 잘 키워도 겨울은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옥부는 혼잣말을 하며 밭을 돌보았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멈추지 않았지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방 안에 불을 때도 입김이 새어나왔고 이불 속에서도 몸이 떨렸습니다. 어느 날 밤 옥분이 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진사가 자신의 이불까지 아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요? 나는 괜찮소. 당신이 아프면 안 되니. 김진사는 그렇게 말하며 옥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뎠지요. 굶주린 밤도 많았습니다. 쌀이 떨어져 죽조차 쓸 수 없는 날이면 두 사람은 물만 마시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품삯을 받아올 테니 조금만 참으시오. 저도 내일 장에 나무를 내다 팔 겁니다. 걱정 마세요. 서로를 위로하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둘을 지탱하게 했지요.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품팔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작은 광목 몇 필을 사서 이웃 마을에 팔러 다녔습니다. 옥분이 모아둔 푼돈을 미천 삼아 시작한 장사였습니다. 여보, 이 돈은 제가 남을 팔아서 모은 거예요. 이걸로 장사 미천을 만드세요. 옥분은 베갯니 속에 숨겨두었던 동전 몇 냥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김진사는 그 돈을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소. 이 은혜 꼭 갚겠소. 그렇게 시작한 장사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광목 몇 필이었지만 나중에는 무명과 명주까지 다루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장터를 돌며 물건을 팔았고 옥부는 집에서 밭을 일구며 남편을 뒷바라치했습니다. 둘이었기에 견딜 수 있었던 세월이었지요. 7년째 되던 해 김진사의 장사가 제법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광목과 무명뿐 아니라 비단까지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도 늘어나고 찾아오는 손님도 많아졌지요. 김진사는 장터에서 돌아올 때마다 은자 몇 냥씩을 품에 안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동전 몇 푼도 귀했는데 이제는 은자를 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보, 이제 좀 살만해졌소. 김진사가 은자 주머니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옥부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당신이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김진사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말이지요. 내가 장사 수완이 있었던 모양이요. 예전에는 우리가 함께 버텨서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내가라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옥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남편이 자신감이 생긴 것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김진사가 장터에서 돌아오더니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옷이 너무 낡았소. 새 옷을 해 입어야겠소. 옥분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직 입을 만합니다. 돈은 아껴야지요. 김진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내 아내가 누더기를 걸치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소? 그 말에는 옥분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걱정하는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분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며칠 뒤 김진사는 장터에서 돌아오며 새 옷감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옥분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옷을 먼저 지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옷부터 번듯해야 하오. 옥분은 그 말을 들으며 바느질을 했습니다. 남편의 새 옷을 정성껏 지어주었지요. 옷을 갈아입은 김진사는 거울을 보며 흡족해 했습니다. 이제 좀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소. 그리고는 옥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옷을 해 입어야겠소. 하지만 너무 화려하지 않게. 장사꾼 아내답게 수수하게 말이요. 옥분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돈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남편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더욱 번창하자 김진사는 집을 옮겼습니다. 산골 마을의 허름한 초가집을 떠나 읍내의 기와집으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마당도 넓고 방도 여러 개였지요. 이제 제대로 된 집에서 사는구려. 김진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부는 새 집을 둘러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지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거래처 사람들을 집으로 자주 불렀습니다. 술상을 차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지요. 옥부는 부엌에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 중 한 명이 옥분을 보며 김진사에게 물었습니다. 댁의 부인께서 참 손맛이 좋으시구려. 김진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시골 출신이라 음식 솜씨밖에 없소. 옥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남편의 말투가 낯설었지요. 며칠 뒤에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진사가 장터의 동료 상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옥분도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누군가 옥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인께서 참 인자하게 생기셨습니다. 그러자 김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자하긴요. 그냥 촌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하지만 옥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뒤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그 말은? 김진사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뭘 말이오? 제가 촌스럽다고 하신 말씀이요. 아, 그거 농담이었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오. 하지만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옥분을 낮추는 말, 무시하는 듯한 눈빛,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옥분은 그럴 때마다 참았습니다. 남편이 바쁘고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더 이상 예전처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해 가을, 김진사가 집에 낯선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희고 눈은 초롱초롱했으며 옷차림도 깔끔했지요. 옥부는 마루에 서서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월선이라고 하오. 장사일을 도와줄 사람이니 앞으로 집에 머물게 될 거요. 옥부는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머문다고요? 그렇소. 장부 정리도 하고 손님 응대도 해야 하니 가까이 있어야 하오. 옥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월선이라는 여인이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사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옥부는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어서 오세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지요. 월선은 사랑채에 방을 하나 얻어 머물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그녀에게 장부를 맡겼고 손님이 오면 차를 내오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일을 돕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지요. 김진사는 월선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웃음이 많았습니다. 옥분과 이야기할 때는 무뚝뚝하던 사람이 월선 앞에서는 다른 사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월선, 오늘 수고 많았소. 이거 먹으시오. 김진사가 과일을 건네는 모습을 본 옥분은 가슴속이 저며왔습니다.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저녁 옥분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월선이라는 사람이 꼭 집에 있어야 하나요? 김진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러시오? 질투하는 거요? 그런 게 아니라 잠시 도와줄 사람일 뿐이요. 쓸데없는 걱정 마시오. 김진사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옥부는 홀로 남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도와줄 사람이라는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지요. 월선이 온 뒤로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옥분에게 집안일조차 맡기지 않았습니다. 월선이 장부도 보고 손님 접대도 하니 당신은 그냥 쉬고 있으시오. 언뜻 들으면 배려하는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알았지요.
자신이 필요 없어졌다는 뜻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밥상을 차리는 것도 이제는 월선이 했습니다. 김진사는 월선이 차린 밥상 앞에 앉아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역시 월선이 손맛이 좋구려. 옥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차려준 밥상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손님이 오면 월선이 나가 차를 내왔습니다. 옥부는 안방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김진사 댁 새로 온 안악이 참 똑똑하더군. 손님들의 칭찬이 들려왔습니다. 옥부는 점점 집안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밥상에서도 대화에서도 심지어 남편의 눈길에서도 사라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옥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선이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옥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자 월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제게 집안일을 맡기라고 하셨어요. 나리. 월선은 김진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옥부는 그 말에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릇이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요. 그래요. 그럼 맡길게요. 옥부는 부엌을 나왔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김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선, 내일 장터에 나갈 때 함께 가시오. 새로 들어온 비단을 보여주겠소. 네, 나리. 옥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지요. 이 집이 자신의 집이었으니까요. 옥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김진사가 옥분을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옥부는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김진사는 찻잔을 들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소. 옥부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내가 보기에도 많이 수척해졌소. 밤에 기침도 자주 하고. 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소. 무슨 생각이요? 산속에 조용한 집 하나를 마련했소. 공기도 맑고 물도 좋은 곳이지요. 옥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서 몸도 쉬고 요양을 하시오. 이 시끄러운 읍내에 있으면 몸이 나을 리가 없소. 그럼 당신도 함께 가시나요? 김진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장사가 있어서 자주는 못 가겠소. 하지만 가끔 다녀갈 테니 걱정 마시오. 옥분의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혼자 가라는 말씀이신가요? 혼자라니. 조용히 쉬라는 거지요. 여기 있으면 집안일 걱정에 편히 쉬지도 못하지 않소? 김진사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멀리 보내려는 수작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도 옥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떠나면 되나요? 다음 주쯤 준비해서 가면 되겠소. 내가 짐도 싸도록 도와주겠소. 김진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온 옥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지요. 산속의 조용한 집, 그것이 마지막 배려일 리 없다는 것을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지요. 일주일 뒤 옥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옷가지와 이불 몇 채,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 몇 가지를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김진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시오. 거기 가면 필요한 건 다 있어. 옥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옥부는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1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정든 마당, 부엌, 안방까지 모든 것이 눈에 선했지요. 가시지요. 김진사가 재촉했습니다. 옥부는 짐을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월선이 마루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도의 빛이 역력했지요. 김진사는 옥분과 함께 산길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김진사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한참을 더 걸어가자 작은 오두막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초라한 움막이었지요. 여기가 그 집인가요? 옥분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소. 간소하지만 쉬기엔 충분할 거요. 김진사는 짐을 움막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옥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쥐구멍만 한 방 하나, 낡은 솥 하나, 그게 전부였지요. 여기서 어떻게? 괜찮소? 내가 쌀이랑 반찬거리를 좀 가져다 놓을 테니. 김진사는 그렇게 말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뒤 쌀 한 말과 된장 한 항아리를 들고 왔습니다. 이 정도면 한동안 먹을 수 있을 거요. 옥부는 그것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신은 언제 다시 오시나요? 김진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조만간 다녀가겠소. 장사가 바쁘니 자주는 못 오겠지만. 네.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소. 몸조리 잘하시오. 김진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옥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서서 지켜보다가 김진사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부는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배려일 거야. 당신이 나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을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며 옥부는 남편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옥부는 낡은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소리, 짐승 울음소리,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가 밤새 들려왔지요. 동이 트자 옥부는 움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나무뿐이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조금만 참자. 남편이 곧 올 거야. 옥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지었고 된장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요.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김진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날마다 산길을 내려다보며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오실까? 내일은 오실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져온 쌀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산에서 나무를 뜯고 열매를 주워 먹었지요. 처음에는 어떤 나무를 먹어야 할지 몰라 헤맸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것도 먹을 수 있구나. 저것도 괜찮네. 2달이 지나자 옥부는 더 이상 남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주워다 불을 피우고 빗물을 받아 마시고 산짐승을 피하는 법을 익혔지요. 어느 날 옥부는 움막 근처에서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웠던 약초였습니다. 이걸 캐서 장에 내다 팔 수 있을 거야. 옥부는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캐던 것이 점점 많아졌지요. 3달이 지나자 옥부는 산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약초를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은 옥분을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할멈, 어디서 오셨소?
산 너머에서 왔습니다. 옥부는 짧게 대답하고 약초를 팔았습니다. 푼돈이었지만 그것으로 쌀과 소금을 샀습니다. 이제 남편을 기다릴 필요가 없구나. 옥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이제는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넉 달째 옥부는 완전히 체념했습니다. 김진사는 한 번도 산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이제 그를 기다리지 않았지요. 대신 매일 산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약초를 캐고 버섯을 따고 나무를 뜯었습니다. 어느 날 옥부는 움막 근처에서 낯선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밖으로 나가보니 나무꾼 한 명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옥분이 불렀습니다. 나무꾼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이 근처에 사는 사람입니다. 혹시 읍내에서 오셨나요? 그렇더만. 옥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읍내 장터에서 비단 장사하는 김진사라는 사람 아십니까?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김진사. 알지요. 요즘 장사가 아주 잘 된다던데요. 옥분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람 집에 새로 온 여자가 있나요? 나무꾼이 피식 웃었습니다. 새로운 여자? 아, 그 젊은 여자 말이요. 그 사람 이제 첩으로 들였다던데요. 아주 귀여워한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첩이라니. 예전 마누라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던데 아마 쫓겨났거나 죽었겠지요. 나무꾼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는 다시 길을 갔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쫓겨났거나 죽었거나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움막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끝나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지요. 나를 이렇게 버리고도 잘 살고 있다니. 옥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나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지. 그날부터 옥부는 달라졌습니다. 슬퍼하며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여자가 되었지요. 6달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이제 산속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약초를 캐고 장터에 내다 팔고 필요한 물건을 사는 일이 익숙해졌지요. 어느 날 옥부는 장터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김진사의 심부름꾼이었던 사내였습니다. 옥부는 얼른 얼굴을 숙이고 그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그쪽을 향해 있었지요. 김진사 댁이 요즘 경사가 많다던데? 그러게 말이요. 새 마누라가 아들을 낳았다지 않소. 옥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자신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의 짐이었지요. 그런데 월선이 아들을 낳았다니. 김진사가 아주 좋아한답디다. 예전 마누라는 그림자도 안 보이고 그 여자 어디 갔소? 죽었다는 소문도 있고 쫓겨났다는 소문도 있고 어쨌든 이제 없는 사람이지요. 옥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와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움막에 도착해서야 옥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버려진 거구나.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완전히 지운 것입니다. 새 여자와 새 아들과 함께 새 삶을 살고 있었지요. 옥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좋아.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구나. 옥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옥분이라는 이름을 버려야겠어. 그날부터 옥부는 자신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옥분이 아닌 살아남은 누군가로 말이지요.
12부. 죽음과 마주한 밤. 그의 겨울이 왔습니다. 산속의 겨울은 무시무시했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바람은 뼈를 내는 듯 차가웠지요. 옥부는 움막 안에서 불을 피우며 버텼지만 추위는 쉽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옥부는 심한 몸살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지요. 이러다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옥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밖에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지요.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김진사도 월선도 아무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죽을 수 없어.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옥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다려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요. 사흘 밤낮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넷째 날 옥부는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지요. 나는 살아남았다. 그 깨달음이 옥분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을 넘기며 옥부는 여러 번 죽음을 넘겼습니다. 굶주림, 추위, 병, 짐승의 위협까지. 하지만 그때마다 옥부는 살아남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 생각 하나가 옥분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옥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약했던 몸은 단단해졌고 순했던 마음은 날카로워졌지요. 이제 산은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옥분을 단련시킨 스승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옥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순하고 참을성 많던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날카롭고 강인한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지요. 옥부는 산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약초를 구별하는 법, 짐승을 피하는 법, 날씨를 읽는 법까지 익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장터에 나갈 때마다 옥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정직한 사람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상인이 옥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멈, 약초 장사 제법 하시는구려. 어디서 배우셨소? 산에서 배웠지요. 산에서? 혼자서? 그렇습니다. 상인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옥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배워야지요. 그렇게 옥부는 장터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팔고 물건을 사고 정보를 얻었지요. 그러던 중 옥부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진사가 거래하는 상인 중 한 명이 바로 이 장터에도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회가 있겠구나. 옥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산속에만 숨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할 때였지요. 옥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김진사 가까이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지 말이지요. 산이 옥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하고만 있던 여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살아남는 법을 아는, 복수할 줄 아는 여자가 있었지요. 옥부는 결심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우기로 말이지요. 어느 날 옥부는 장터에서 돌아와 움막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옷가지를 꺼냈습니다. 김진사와 함께 살던 시절의 옷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옷을 하나하나 태웠습니다. 이제 옥부는 죽었다. 불길이 옷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며 옥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설매다. 설매. 눈 속에서도 살아남는 짐승의 이름이었지요.
옥부는, 아니, 이제는 설매가 된 여자는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산에서 번 돈으로 새 옷을 장만했고 얼굴도 단정히 꾸몄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비쳤습니다. 좋아. 이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설매는 장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초 장수가 아니라 약재상으로 말이지요. 산에서 캔 약초를 직접 다듬고 약재로 만들어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설매의 약재가 좋다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설매 씨, 이번에도 좋은 약초 가져오셨구려. 그렇습니다. 직접 산에서 캔 것이지요. 설매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설매는 김진사의 거래처 중 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비단 도매상이었지요. 설매는 그곳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비단 염색에 쓰는 약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시겠습니까? 도매상 주인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오. 설매는 그렇게 도매상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김진사의 거래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설매는 이제 제법 이름난 약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상인들과 거래를 했고 신용도 쌓였지요. 그리고 마침내 설매는 김진사가 자주 가는 장터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장터, 같은 거래처, 심지어 같은 주막까지 말이지요. 어느 날 설매는 주막에서 김진사를 보았습니다. 멀리서였지만 그 모습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월선과 함께 있었습니다.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월선의 품에는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설매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며칠 뒤 설매는 김진사의 거래처 주인을 만났습니다. 설매 씨, 좋은 약재 덕분에 염색이 잘 되었소. 고맙소. 천만에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혹시 김진사라는 분 아시오? 설매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분입니다. 아, 우리 거래처 중 한 분인데 비단 장사를 하시지요.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소. 그러시지요. 설매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가까이까지 왔다. 설매는 조금씩 김진사의 주변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거래처 주인들, 동료 상인들, 심지어 김진사의 심부름꾼까지 말이지요. 하지만 김진사 본인과는 아직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설매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설매는 김진사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에서, 장터에서, 거래처에서 들리는 소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김진사 요즘 장사가 아주 잘 된다더군. 그렇지. 비단 거래가 늘어나서 돈을 꽤 벌었다던데. 하지만 설매는 다른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부가 엉망이라던데? 맞아. 새 마누라가 장부를 보는데 숫자를 잘 모른다더군. 설매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장부가 엉망이라. 며칠 뒤 설매는 김진사의 거래처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인 어르신, 혹시 김진사와 거래하실 때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주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있고 말고. 장부가 자꾸 안 맞아서 말이요. 지난번에도 비단 10필을 보냈는데 8필만 받았다고 우기더군. 그랬습니까? 나도 장부를 다시 확인해 보니 분명 10필이 맞는데 말이요. 참 답답한 사람이야. 설매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허점이 보이는구나.
설매는 김진사의 다른 거래처들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부가 엉망이고 거래 내역이 맞지 않으며 약속을 어기는 일도 잦다는 것이었지요. 김진사가 예전엔 그래도 믿을만 했는데 요즘은 영 아니야. 새 마누라 들인 뒤로 정신이 없는 모양이지. 설매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의 과거도 캐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원래 어디 출신이요? 산골 출신이라던데. 가난하게 살다가 장사로 성공한 사람이지. 첫 번째 마누라는 어디 갔소? 글쎄, 죽었다는 말도 있고, 쫓겨났다는 말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어. 설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왔어. 설매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진사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인 박 도매상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어르신, 제가 좋은 비단 공급처를 알고 있습니다. 오, 어디요? 한양에서 직접 가져오는 곳인데 김진사 댁보다 값도 싸고 품질도 좋습니다. 박 도매상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요즘 김진사 댁 장부가 자꾸 안 맞아서 골치였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오. 설매는 실제로 한양의 비단 공급처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박 도매상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설매 씨 덕분에 좋은 거래처를 찾았소. 값도 싸고 장부도 정확하니 이만한 게 없구려. 잘 됐습니다. 이제 김진사와는 거래를 끊어야겠소. 설매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김진사의 거래처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거래처에서는 장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설매가 미리 귀띔을 해둔 덕분이었지요. 김진사, 지난번 거래 장부 좀 다시 확인해 봅시다. 제 장부와 숫자가 안 맞소. 김진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맞는데요? 아니요. 여기 보시오. 분명히 세 필이 모자라오. 결국 김진사는 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설매는 뒤에서 조용히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다른 거래처에서는 김진사의 비단 품질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비단은 품질이 영 아니오. 색이 고르지 않소. 그럴 리가요.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아니요. 이건 받을 수 없소. 다른 곳에서 사겠소. 김진사는 비단을 다시 가져가야 했습니다. 설매가 미리 다른 공급처를 소개해둔 덕분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김진사의 거래처는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김진사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요? 갑자기 거래를 끊겠다니. 월선도 당황했습니다. 날이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소. 갑자기 거래처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 김진사는 애써 다른 거래처를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설매가 이미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선점해 두었기 때문이지요. 김진사의 장사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매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진실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서 상인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설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김진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진사 요즘 장사가 안 좋다던데? 그러게. 무슨 일인지 거래처가 자꾸 끊어진대. 설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김진사가 예전에 첫 번째 부인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죽었다던데? 설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산에 버렸다고 들었습니다. 뭐? 산에 버렸다고? 네. 가난할 때 함께 고생한 부인을 부자가 된 뒤에 산속 움막에 버리고 왔다더군요.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를 첩으로 들였다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터에서, 주막에서, 거래처에서 김진사의 과거가 이야기되었습니다. 김진사가 조강지처를 버렸다더군. 정말이요? 함께 고생한 부인을? 그렇다더군. 산속에 내다버리고 새 여자를 들였다지 뭐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장터에 나타나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부인을 버린 사람이라던데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소? 김진사는 그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무슨 헛소문이 이렇게 도는 거요. 하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설매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곧이야. 조금만 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장터의 관아의 사또가 행차를 나왔습니다. 민원을 듣는 날이었지요. 설매는 그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김진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설매는 관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께 하소연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무엇이냐? 저는 산속에 버려진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진사는 설매를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설매가 말을 이었습니다. 12년 전 저는 한 남자와 혼인했습니다. 가난했을 때 함께 굶주리며 버텼지요. 제가 모은 돈으로 그 남자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계속하라. 그런데 그 남자가 부자가 되자 저를 산속 움막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시 오겠다 했지만 한 번도 오지 않았지요. 김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매는 천천히 일어나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에 버려진 여자가 누구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김진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옥분이요? 이제는 설매입니다. 옥분은 그 산속에서 죽었지요. 사람들이 더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김진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시오, 용서. 내가 잘못했소. 설매는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용서요? 당신이 저를 버리고 떠날 때 저도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발 데려가 달라고, 혼자 두고 가지 말라고 울며 빌었지요. 하지만 당신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는 그 산속에서 굶주렸고 얼어 죽을 뻔했고 짐승에게 물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지요. 당신에게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또가 김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김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조강지처를 버린 짐승만도 못한 놈. 장사를 해서 뭐하나. 사람 구실도 못하는 놈이. 김진사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용서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말이지요. 설매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김진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설매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김진사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장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무도 김진사와 거래하려 하지 않았지요. 조강지처를 버린 놈과 무슨 장사를 하겠소? 저런 인간과는 상종도 하기 싫죠. 거래처는 모두 끊어졌고 빚만 남았습니다. 월서는 김진사를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못 살겠어요. 아이라도 제대로 키워야 하니 떠나겠습니다. 아들까지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김진사는 홀로 남았습니다. 기와집도 빚 때문에 팔아야 했고 결국 산골의 허름한 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옥분을 버렸던 그 움막보다도 더 초라한 곳이었지요.
사람들은 김진사를 보면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저기 조강지쳐 버린 놈 간다. 김진사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는 그 움막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고 싶다. 그때로. 옥분이와 함께였던 그때로.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세월은 되돌릴 수 없고 버린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요. 멀리서 설매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 버려진 건 당신의 인간됨이었다. 설매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장터에는 설맨의 약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약재를 사러 온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지요. 설매 씨, 이번에도 좋은 약 주시오. 믿고 가는 집입니다. 설매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옥분이라는 이름은 산속에 묻었지만 설매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매는 환한 봄 햇살 아래 자신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